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S 3기가 시작이 됐네요. 그렇죠? 저희가 그냥 계속 2기부터 쭉 연이어서 오다 보니까 뭐 이게 차수가 바뀐 게 저렇게 실감은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시험 전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어쨌든 커리큘럼이죠. 그래서 GS 3기고 이제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뭐 남은 시간 여러분이 뭐 이제 좌고우면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은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할 시기가 아니라 그런 고민은 다 묻어두고 그냥 오로지 시험만을 위해서 그냥 달려가야 될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모자랄 판이고요. 그리고 이제 3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뭐 양을 늘리거나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이제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오고 충실히 해왔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을 이제 더 정제하고 단련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사람이 불안한 마음이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생의 가장 큰 적은 불안감이거든요. 불안감. 그렇죠? 합격, 불합격에 대한 불안감, 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멘탈이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제 특히 이제 이 시기가 오면은 이제 불안감, 공부도 안 되고 뭐 이제 비교도 되고 뭐 이러면은 뭔가 이제 그 비기를 찾아서 헤매죠. 그래서 막 A급, B급, C급이 뭐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다른 자료들 막 이제 막 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 와서 여러분이 보는 양을 그러니까 내가 보던 거 외에 이렇게 양을 늘려나가는 건 사실 바람직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여러분이 뭐 추가적으로 좀 볼만한 것들은 이제 다른 강사님들이 냈던 이제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보면 아 이런 내용이 나왔구나 이거면 나는 어떻게 쓰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 이렇게 답안을 썼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대응을 하는 거는 괜찮지만 뭔가 아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슈 찾아 산만리 하거나 뭐 이런 자료가 있다더라 이런 것들을 보고 다시 책에 껴놓고 그런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봤던 책을 계속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암기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시기에 이제 밀도 있게 반복을 하다 보면 또 예전에는 몰랐던 걸 미처 깨닫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3기는 그런 식으로 좀 집중력 있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지금 해왔던 것들 계속 반복하고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고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실전에서는 결국 이제 쓰는 걸로 모든 것이 판가름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쓰는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제 내가 다다듬을 것까지도 이제 만들어야 돼서 3기 때는 좀 많이 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3기 컨셉에도 이제 쓰는 걸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50점짜리가 오늘은 첫날이니까 봤는데 다음에는 이제 100점짜리로 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해 제 3기는 좀 100점짜리를 많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실제 시험처럼 100점짜리를 뭐 3개 문제를 다 써보는 형태로 해서 출제 가능한 주제 위주로 해서 한번 다 달아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좀 힘드시겠지만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힘들다고 이게 뭐 우는 소리 할 수 있는 이제 시기는 지났어요. 그렇죠? 3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100점짜리로 이제 시험을 보면서 이제 쓰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제 미비한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진짜 제 완전 이제 딱 끝에 정점이 나는 상태에서 딱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는 그런 GS3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다듬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3기 첫째 문제는 이제 우리가 승진에 대한 것들을 하나 이 문제 이루냈고요. 그러니까 승진 같은 경우는 중요한 우리 제도 인사에서 중요한 제도나 기능이지만 아직까지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승진에 대한 것도 언젠가는 한번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력 개발 측면에서 낼 만한 주제가 사실 뭐 어렵게 내면 정말 이슈 측면에서만 뽑아서 낸다 그러면 사실 낼 거는 많겠죠. 근데 우리 교과서 범위 내에서 HRM이라는 범위 내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좀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HRD로 넘어가면은 뭐 할 얘기들이 많죠. 그렇죠? 전문적인 얘기들까지. 근데 이제 HRM 범위에서 이제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특히 경력개발 쪽에서 우리가 승진 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적으로 인사 제도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이럴타하게 문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승진은 항상 준비를 좀 해두시고 이슈도 있기 때문에 뭐 승진 적체에 대한 문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제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이제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 같은 거는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문제 1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네요. 문제 1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이제 직무의 작용 요건 변화인데 이슈 측면과 연결시켰죠. 그래서 기술의 변화라는 부분인데 이제 요거에 대한 부분들 한번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인력 수요 예측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인력의 예측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 부분은 워낙 뭐 중요하고 신림동 수험관에서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문제에서 인력 수요 예측을 그냥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랑 연결시키는데 예전에 좀 됐지만 출제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한 인력 수요, 인력 예측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문제를 냈었어요. 그냥 인력 예측이 아니라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한 인력 예측. 그러니까 뭔가 어떤 특정한 주제 이슈를 던져주고 그걸 인력 수요 예측 혹은 공급 예측과 연계시켜주는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기술의 변화 이런 부분들과 이제 그게 이제 기업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인사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이 직무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인력 수요 예측과도 같이 밀접하게 연관돼서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제 박경 교수님 서술이 이제 약간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요렇게도 여러분이 한번 좀 고민해 볼까는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인력 수요 예측하면 잘 아시는데, 그러니까 정량적인 인력 수요 예측 측면에서만 이제 많이 이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통계적인 방법, 뭐 이제 노동과학적인 확폐전 이런 것들은 이제 익숙한데, 이게 만약에 직무의 변화에 대한 예측 뭐 이런 것들과 만약에 묶어서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이 조금 여러분이 실전에서 본다면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측면에서 고민해보고 썰 여지도 있다라는 거에서 이제 문제를 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따가 해설을 들으면서 또 이제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GS 3기의 첫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제 2기와 연장선이니까 저번에 이제 2기 마지막 때 시험 봤던 거 다양성 관리에 대한 거 리뷰 좀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리뷰할 내용은 이제 3기에도 계속 똑같이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긴 해요. 우리가 인력의 다양성에 대한 것들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양성이라는 전체 어떤 다양성 경영, 다양성 관리라는 그 주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다양성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 인력의 다양화. 그럼 인력의 다양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여성 인력의 사회 진출, 고령화, 그 다음에 뭐 신세대 등장, 뭐 국제화, 그 다음에 뭐 비정규직 증가, 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개별 주제로도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겠죠. 어쨌든 중요한 그런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양성의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배경과 영향을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로 정리를 해놓으면 이제 개별적인 뭐 여성 인력이든 고령화든 이거를 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일단은 우리가 배경 측면은 어떤 측면과 좀 연관이 있느냐, 약간 좀 다양하게 적어주셨는데 그게 중에 핵심적인 거는 결국은 노동시장이랑의 연결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노동시장, 그렇죠? 노동시장의 변화, 뭐 이런 것들과, 그렇죠? 이거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이제 인력을 인재를 확보하는데 노동시장에 들어온 사람들 자체가 다양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뽑는 사람도 어쨌든 다양화되는 거고, 그 노동시장에서의 다양화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력의 다양화에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영향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인력이 다양화된 배경이 뭐냐 했을 때 사회적으로 여성 인력이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뭐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우리 이제 노동시장 인력들이 좀 고령화되어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뭐 신세대가 최근에 들어오면서 기존 세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그다음에 뭐 구조적인 변화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이렇게 다양한 이제 어떤 배경과 뭐 이제 내용들 가진 사람들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기업들도 뽑는 인력들이 다양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변화라는 측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직접적인 영향이고, 뭐 추가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이제 뭐 정부 정책, 그렇죠? 그다음에 뭐 사회적 분위기, 뭐 간접적으로나 혹은 뭐 굳이 연관시킨다면 이런 것도 있겠죠. 정부 정책은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인력 뭐 몇 프로 뽑아라, 법적으로 뭐 차별하지 말고 뭐 소수 집단 몇 프로 뽑아라,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이나 법이 바뀌면 뭐 그것 때문에 다양화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분위기도 어느 정도 연관은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인 이제 어떤 뭐 평등이라든가 이런 뭐 이제 소수 집단에 대한 것, 이제 그런 권리를 존중하고 뭐 이런 분위기, 요즘 뭐 PC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PC라고 얘기를 해서 정치적 올바름, 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기업들이 따라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 이제 헐리우드 영화들은 다 그래. 그래서 뭐예요? 옛날에 이제 백인이 주인공이면 무조건 유색 인종에.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PC주의를 되게 많이 추구하는데 이제 백설공주가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백인 여자니까 이제는 뭐 주인공을 스페니쉬계로 한다던가 흑인으로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PC주의를 추구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영향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배경 쓸 때는 이 정도 카테고리 범위 내에서 쓰는 게 맞아요. 그 외의 것들은 사실 뭐 찾고 찾으면은 뭐 아주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이제 뭐 정보 처리 기술의 발달 뭐 이런 것들은 물론 그게 건너가면은 이제 뭐 배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좀 더 밀접한 배경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여러분이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다양성의 배경, 인력의 다양성이다. 인력의 다양성, 그렇죠? 인력의 다양성이가 노동시장에 수급해온 인력, 그러니까 외부 노동시장, 내부 노동시장의 인력이 다양해졌다는 측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패스트로 본다 그러면 이제 2에 해당하는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를 봤던 내용들이 있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 인력의 다양성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의 다양성이죠. 다양화에 대한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조금 이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향에 대한 것도 문제에서 영향으로 물어봤자면 여러분 영향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향 여기서 뭐 더 붙일 건 없는 거죠. 영향. 그러니까 이런 다양화된 배경이 있고 이런 인력의 다양성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기업에. 그러니까 기업 전반적으로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긍정 부정으로 보는 걸로 이제 문제를 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묻지 않더라도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항상 긍정적인 영향은 뭐고 부정적인 영향은 뭔지를 항상 같이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저번처럼 나눠서 긍정적인 영향이 뭐냐, 부정적인 영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아마 거의 그냥 그냥 영향이 뭐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향이라고 한다 그러면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다 갖고 있죠. 우리가 어떤 제도나 기법을 볼 때도 장단점을 다 보듯이 결국은 그게 장점이 긍정적인 거고 장점은 부정적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그냥 영향으로 물어봤더라도 긍정적인 건 뭐고 부정적인 건 뭔지를 항상 생각해 보고 이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목차 구성이나 내용을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쓰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이 단순히 영향만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랑 연결되냐면 이게 물음 1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물음 2에서 우리가 물어봤던 이제 HR 방안 이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이슈나 이런 것들은 그 해당 이슈에 어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해당 이슈의 특징 이거를 꼭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렇게 찾아낸 특징들을 가지고 나중에 HR 방안할 때 근거나 논리로 접목시키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향이 물음 1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거 끝이 아니라 여기서 쓴 영향들을 여러분이 끌고 들어와서 이 HR 방안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법학에서 보면 포섭하듯이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써야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향이라는 것들 이슈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이슈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문제에서 설령 물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영향, 이런 이슈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이 이슈 자체가 그 자체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세대론이면은 그 세대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고령화 사회면 고령화 사회라는 그 특징이 있거나 그리고 그게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먼저 떠올려 보신 다음에 그것들을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그거 가지고 이제 HR 방안과 어떻게 접목시킬 건가를 고민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 그 부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문제에서 쓰라 그러면 그 정리해서 쓰면 되는 거고 설령 문제에서 안 물어봤더라도 이슈가 나오면 그걸 먼저 생각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HR 방안으로 넘어가셔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HR 방안으로 넘어가면 이게 답안을 쓸 때 논리적인 구조가 안 나오고 두리뭉실한 답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고 다양성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뭐 어떤 책을 보더라도 항상 나오는 게 긍정적인 경우는 이제 창의성의 촉진이죠. 뭐 그냥 대표적으로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다음 뭐 창의성 촉진, 뭐 혁신
뭐 이런 게 강화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렇죠? 부정적인 요인에는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왜? 다양한 이제 백그라운드에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이제 조정 역할이 제대로 안 되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소수 집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차별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영향은 사실 뭐 이 다양성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메인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은 고민한 게 이게 끝이 아니라, 자,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니 이거를 HR 방안에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어떻게 이거를 다룰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걸 쓰는 게 그냥 단순히 영향을 쓰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HR 방안에서 예서 긍정적인 영향이나 이런 창의성 촉진을 혁신을 HR 쪽에서 어떻게 더 부스트업 시킬 것인가,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이제 이런 방안으로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지라는 걸 고민해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갈등이 심해. 그러면 갈등을 우리가 관리하거나 갈등을 조금 더 무마시킬 수 있는 제도나 방안은 없는 것인가라는 걸 고민하고, 그거에 이 제도를 활용하면 괜찮겠네라면 부정적인 영향에서 이런 갈등이 촉발될 수 있으니 우리가 HR 제도에서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적합하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향 이런 것들이 뭐 여러분이 항상 보시면 우리가 이슈를 풀어갈 때 이슈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이슈를 풀어가는 연결고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잘 다루는 시험관에서 많이 다루는 그런 이슈들에 대한 것들도 보실 때도 그냥 주어진 텍스트만 보지 마시고 먼저 이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이슈의 특징은 뭔지를 먼저 떠올려 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HR 방안과의 연계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령 여러분이 뭐 진짜 예전처럼 뭐 지식 정보 사회에 뭐 지식 기반 사회에 적합한 인적 자원 관리 방안을 뭐 써라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주어지잖아요. 지식 기반 사회가 뭔지도 뭘 그건 정의한 사람은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식 기반 사회 뭐 이제 지식 기반이니까 뭐 이제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을 특징을 잡아주고 영향을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드는 논리를 구성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왁구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런 논리라 그러면 완전히 뭐 궤를 달리하지 않는 이상 그런 답안 한 편이 그냥 뭐 전혀 방향을 못 잡고 쓴 사람보다는 훨씬 더 그 좋은 그 득점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사고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 중요시하는 뭐 적용, 실용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본인이 배운 내용들을 얼마나 구조적으로 사고해서 그거를 연결시키고 근거를 삼을 수 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어떤 큰 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계속 가다듬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 첫 번째 것랑도 연계되는데 50점에서 50점 논술형 특히 이제 이슈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인 거죠. 이게 결국 이게 뭐 대부분 보면 이슈화해서 HR 방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HR 방안, 인적 자원 관리 방안, 학계평 보유 방안을 쓰는 건데, 자, 이때 이제 50점짜리 쓰실 때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는 게 절대 두루뭉실하게 쓰지 마세요. 두루뭉실하게. 그러니까 이슈가 주어지면 이제 그 이슈에 적합한 이제 여기에 활용이 가능한 인적 자원 관리 방안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좋은 인적 자원 관리 방안이 아니라 제가 이제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에 맞는 인적 자원 관리 방안에 대한 것들을 네가 풀어볼 수 있느냐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니까 두루뭉실하게 그냥 쓰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좋은 말만 쓰는 거죠. 구체적인 방안 없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지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그런 글을 보면 글은 많은데 읽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거예요. 인사관리를 잘해야 한다. 이 이상 이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잘해야 한다. 여러분도 인사관리 책을 읽으면 그렇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잘해야 된다. 이 사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인사관리 자체가.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제도나 기법이 나오고 하는 거는 결국 인사관리라는 게 사실 우리가 뭐 어느 기업에나 통용될 수 있는 딱 무슨 정답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실제로 우리가 이 기본 베이스를 배운 내용들을 어떤 기업에 들어갔을 때 그 기업이 처한 상황, 뭐 거기에 조직 문화, 구성원, 그다음에 뭐 사업에 이런 것들을 가서 그런 걸 다 커스터마이징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도를 설계하는 게 보통의 우리 경영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무슨 우리가 법학처럼 법전이 있고 이거는 뭐 어디든 통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걸 뭐 다르게 저거 하는 게 없고 판례라는 게 있고. 근데 이제 경영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하나 모든 회사는 이 제도를 해야 돼.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제도에도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 건 기업마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나온 거는 진짜 원론적인 내용들 하는 거예요. 제도 그 자체가 어떤 내용이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그 기업에 달린 거고 기업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관리 책 자체가 보면은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두루뭉실한 거고 그다음에 뭐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처럼 받아는 건데 결국은 여러분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좋은 게 좋은 거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거 쓸 때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이슈가 주어지면 그 이슈의 뭐 특징, 영향 뭐 여러 가지들 고려해서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구체적인 뭐 제도나 기법 등 여러 개 있죠. 언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급. 그렇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확보에서도 우수한 인재 뽑아야 된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쓴 거랑 우수한 인재 확보, 특히 다양성 관리니까 인재풀이 확대되고 인재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집 방법으로서 웹 기반 모집을 활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도나 기법을 넣어서 서술해 주는 게 중요하지. 그냥 우리가 뭐 이런 다양성 인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확보, 모집해야 되고 선발해야 된다. 끝. 그건 사실은 뭐 아무것도 방법은 없죠. 그래서 뭐 우수한 인재 어떻게 모집할 건데 어떻게 선발하게 기업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이 나중에 컨설팅 같은 거 실제로 해보시면 구체적인 방법론이 중요해요. 그래서 막 그 컨설팅 이제 뭐 초반에 하시는 분들이거나 잘 못하시는 분들 되게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고를 하면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오면 그건 끝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컨설팅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 경영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업이 지금 처한 문제. 지금 기업이 처한 상황에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돌파하고 그 사람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컨설팅 해주는 거고 기업에서도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수한 인재 확보해야 된다는 걸 뭐 누가 몰라요. 그렇죠? 다 알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우수한 인재는 어떤 인재고 그런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집 전략, 어떠한 선발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나와야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컨설팅하는 의미가 있고 경영에서도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모집 방법에는 이런 모집 방법이 있고 이런 모집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기업에 맞는 상황에 적절한 이제 모집 방법을 매칭시켜주고 그거의 실행 방안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경영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특히 이 뭐 책들이 그래 경영학 책들이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약간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여러분이 다 이제 배경 지식이 되고 실제 여러분이 필드에 나가면 아 이런 내용이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쓸 수 있구나 하는 거지 그때 이제 많이 깨닫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HR 방안 쓸 때 여러분이 뭐 컨설턴트가 되는 입장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조금 더 적시해 주는 게 훨씬 더 득점에 유리합니다. 두루뭉실하게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이제 이렇게 다양성 예를 들어서 갈등이 있다. 그래서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뭐 잘 관리하고 결국 이런 내용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답을 제기하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채우냐?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결국은 교과서에서 배운 구체적인 제도나 기법들을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여기 해당에 맞는 것들을 넣어서 여러분이 써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50점짜리 논술형을 이렇게 되게 쉽게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은 뭐 좀 다른 의미지만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절대 두리뭉실하게 쓰지 마시라라는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다양성 관리에 대한 것들 많이 써주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굳이 다양성이 아니더라도 그냥 좋은 제도에 대한 것들만 서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다양성에 대한 것들 영향을 검토했으면 이런 영향에 관련돼서 우리가 뭐 적합하거나 효과적인 제도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읽어보면은 뭐 어디서나 그냥 있을 법한 보편론적인 뭐 그런 식의 뭐 구체적이지 않은 서술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좋은 답안을 얻기가 조금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우리 확장을 하면 중요한 내용인 건데 사실 뭐 이게 50점짜리에서뿐만 아니라 인사관리 전반에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뭐 제도나 기법을 열거는 안 돼요. 그렇죠?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배운 거 기법 뭐 아무거나 막 쓰지. 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따른 Y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Y.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당 제도나 기법이 왜 적합한지, 왜 적합한지, 왜 효과적인지, 활용하면 효과적인지, 효과적인지 등.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근거를 써주라는 거죠. 근거.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여기서 50점짜리 그 다음에 인사관리 전반에서 이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구체적인 제도, 예를 들어서 다양성 관리, 다양성 측면에서 이런 영향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HR 방안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긍정적인 것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뭐 이런 제도,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제도, 뭐 웹고집 방법, 그냥 다른 이런 반응 거 없이 그냥 웹 모집 방법, 그 다음에 뭐 구조적인 면접 실시해야 한다, 필요하다 이렇게가 아니라. 이 영향에서 뭔가 끌어와서 뭐 예를 들어서 인재풀이 확대되고 뭐 다양한 인재를 손쉽게 모집하기 위해서 우리가 웹 기반 모집을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말한 다양성 관리에 필요한 적합한 거에 대한 근거, 그 근거를 같이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논리성의 싸움인 거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사관리에서 고득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자꾸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사실 요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앞에서 영향을 봤죠. 영향에서 긍정적인 거는 먼저 이제 뭐 이런 게 방법론이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양성 관리다. 그러면은 이제 큰 관점에서 이제 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배려해서 성과로 이런 큰 관점으로 보면 결국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다양한 인력들이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 즉 경쟁력, 조직의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뭐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뭐 이러한 큰 틀에 먼저 방향이 있겠죠. 그러면 뭐 이러한 틀이 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된다. 그렇죠? 가능하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아예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이러한 다양성 관리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소수의 인력도 뭐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양성이 결국 이제 뭐 주류가 아니라 어떤 소수의 사람들도 우리 조직 내에서 경쟁력, 그러니까 능력은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핵심 인재로 키워서 인적 자원으로서 경쟁력을 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심 인재로 뭐 성장할 수 있는 뭐 개발 프로그램, 뭐 이제 교육 훈련이나 뭐 이제 경력 개발 같은 것들. 뭐 이런 식의 이제 컨셉을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부재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뭐 예를 들어서 자, 긍정적인 거는 창의성이 촉진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다 이거 검토했잖아요. 그래서 창의성 촉진 몇 가지 영향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런 창의성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사관리 방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된다. 뭐 이제 뭐 이거는 우리 인사 관리는 아니지만 뭐 몇 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내용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창의성이라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뭐 혁신 이런 것들 결과가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뭐 결과 중심의 인사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 뭐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여기서 부정적인 영향 측면에 쓸 내용들이 많죠. 갈등, 특히 갈등에 대한 부분들.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조직 내 갈등을 비화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갈등을 지양할 수 있는 방법 혹은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갈등을 지양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평가 측면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좀 제고하거나 개인과의 어떤 지나친 경쟁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무마시킬 수 있는 제도가 뭐예요? 평가에서 여러분 개인 평가, 팀 평가 있잖아요. 팀 평가가 가능하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논리를 그렇게 하셔서 이런 갈등이 심화되고 조직 내 뭐 파벌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제고해서 평가에서도 팀 평가를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절대 평가 같은 것도 뭐 넣을 수도 있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상대 평가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안에서의 서열이 나눠지는 거니까 그걸 지향하기 위해서 절대 평가해서 뭐 역량 중심의 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뭐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뭐 당연 평가 쓰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도 다 맞아요. 그런 것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논리를 여러분 하고 뭐 보상에서도 갈등이니까 우리가 개인 성과급에 대한 내용을 뭐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개인 성과급도 운영하지만 우리가 좀 더 강조한다 그러면 뭐 이런 걸 들어와서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집단 성과급을 도입하거나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라고 해서 뭐 개인 성과급을 쓰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당연히 개인 성과급도 들어가겠죠. 병행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뭐 이쪽 측면에서는 또 개인 성과급이 또 어느 정도 중요한 측면이 있잖아요. 본인의 창의성이 발휘돼서 성공하면 거기에 따라 막대한 부를 얻는다 그러면. 근데 우리 인사관리라는 게 뭐 개인 성과급 하면은 집단 성과급 안 되고 집단 성과급 하면 개인 성과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양 제도의 장단점이 있고 그거를 잘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보상에서는 이런 집단 성과급 같은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왜? 장점으로 이게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니까 이런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무마시키거나 보상에서도 공정성 확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유지 관리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유지 관리에서는 뭐 인간관계 제도 같은 것들 언급할 수도 있는 거고 갈등의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유지 파트에서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특별하게 다양성 관리에서 뭐 나오는 것들은 뭐 이제 이문화 교육 같은 거 개발에선 특히 개발 교육 훈련에서는 뭐 이문화 교육 같은 것들 이 특별히 또 이제 나오죠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이슈 측면에서 별도의 내용이니까 하나 체크를 해두실 필요는 있지만 설령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로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이 이문화 교육은 내가 이 이슈를 이거는 이슈를 별개로 좀 챙겨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공부가 되신 분은 이런 갈등을 지향할 수, 갈등을 관리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 인간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뭐 교육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것과 연관하는 맥락은 같아요. 이문화 교육이라는 딱 그 이름을 모를 뿐인 거지. 결국 이문화 교육을 추구하는 바는 뭐예요? 서로의 다른 배경을 이해해서 갈등을 사전에 지향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를 교육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슈라는 게 여러분이 그렇게 뭐 개별적으로 여기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그 이슈에 대한 것들 파악을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도 얼마든지 연결시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3기 동안에 이제 50점짜리를 꽤 많이 풀어볼 텐데 계속 풀어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좀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출제가 된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로 나올 거고 분명히 모든 수험생들이 왜냐하면 거기서 점수차가 많이 나요. 50점짜리 같은 데서 점수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나 이런 연습을 하면 뭐 25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더 쉽죠. 요즘 25점짜리도 약간 50점짜리처럼 나오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향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배웠던 제도나 기법들을 자꾸 어떻게 매칭시키고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보고 하는 논리, 사고,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제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수업에서 하면서 이제 그 말처럼 쉽게는 하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전에 이제 그 시험을 봤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좀 인사관리라는 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그때 깨우친 게 있는데 또 이제 실무에 와서 한 뭐 10년간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해보니까 이제 이런 구성들이 이제 실제로 그냥 헛되이 배우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실제로 들어가면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스 보스 지금 듣고 있지만 나중에 진짜 기업에 가면 이제 바스 보스가 적합한 회사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바스 보스 활용하세요. 이게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럼 바스 보스 구체적으로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하며 역량은 뭘로 잡을 거며 역량 수준을 어떻게 할 거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마다 달라지겠죠. 그렇죠? 뭐 역량이라도 기업마다 다른 거고 수준이 정의가 다른 거고 그거를 어떻게 척도를 평가할 건지도 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업의 상황에 처한 상황, 내부 환경, 외부 환경에 대한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그러기에 따라 솔루션을 내는 게 바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도들을 이제 적용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근거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바스 보스가 쓰면 좋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죠. 왜 좋냐?
그렇죠?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게 요즘 유행하는 기법이랍니다.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현대적인 평가 기법으로서 좋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사고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처음에 컨설팅 처음 시작할 때 봤던 게 뭐 이제 맥킨지식 사고 방식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논리적 글쓰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맥킨지 출신들이 쓴 그런 사고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어떻게 구조적으로 사고하고 우리가 메시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매체라고 얘기를 하고 뭐 메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MEC 그런 식의 사고를 계속 연습하는 게 이런 부분들의 논리나 근거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근거 설득을 위한 근거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실무에 나가더라도 뭐 서면을 쓸 때도 근거도 되게 중요해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배우는 판례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는데 이제 실전에서는 이제 애매한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례가 명확하게 있는 거는 쉽지. 근데 이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막 애매한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러한 사안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줄 때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된 거에 대한 결론이 뭐냐? 그걸 해서 뭐 다른 판례들을 막 검색해서 이런 판례가 있고 이런 판례가 있을 때 이런 판례 견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근거가 계속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나 뭐 이제 해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서도 우리가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관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런 근거, 논리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GS 3기 그 1회차 이제 리뷰는 약간 오리엔테이션 겸 좀 여러분이 50점짜리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사고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연습이 되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일을 잘하냐 못하냐 이런 것들이 많이 갈려요, 진짜. 그래서 보면은 뭐 저도 사건을 많이 하지 않지만 이게 뭐 사건 가끔 하다 보면은 이제 상대방 노무사들이 서면을 받잖아요, 그렇죠? 뭐 이유서든 답변서든 그럼 거기서도 수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진짜 잘 쓰는 사람도 있고 진짜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하여튼 막 그 이상하게 쓴 사람도 있고 정말 심한 경우는 한 2장 쓴 서면서 그 이유서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죠. 그러니까는 진짜 뭐 물론 이제 뭐 부당 해고가 명확하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진짜 그런 경우도 있고 막 되게 편차가 심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이제 그런 사고나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오리엔테이션 했고 이제 오늘 문제 한번 해석할게요. 그래서 오늘 문제 자 이제 오늘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자 HRM이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다. 그렇죠? 이게 결국 우리 기업 내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가 인사관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슈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크게 보는 게 내부 환경에 대한 이슈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부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였어요? 변수는 요인은 전략 하나였죠. 전략. 그렇죠? 근데 이거는 문제를 내기가 어려운 게 이 전략이라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뭐 마일즈 앤 스노우의 전략 유형에 대해서 뭐 인적 자원 관리반 쓰셔. 이건 사실 수험에서 너무 흔한 문제여서 출제할 수가 없어요. 다 이거는 기본 문제인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전에 들어가면 전략 유형이라는 게 딱 마일즈 앤 스노우 혁신형 이렇게 안 돼요. 그건 기업마다 다른 거고 그런 것들이 되게 구체화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마일즈 앤 스노우에 그러한 컨셉의 유형들이 있다라는 거지 같은 뭐 혁신형이든 뭐 같은 뭐 차별화든 해도 그 보면 회사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런 전략들이 복합이 되고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 환경에 대한 변화는 사실 뭐 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나오는 건 이제 외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딱 1도 양도 되고 왜냐하면 회사마다 상황이니까 물론 문제를 낸다 그러면 회사의 어떤 상황을 사례를 주겠죠. 회사가 이러한 상황이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도 주겠죠. 그렇게 주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문제를 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경영 조직 같은 경우가 그래서 사례 같은 게 그게 나오잖아요. 이 기업이 처한 상황이 뭐 어떻고 무슨 뭐 상황이 있고 그런 걸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줘야지 이제 그걸 근거해서 내부 환경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뭐 이제 조직의 어떤 뭐 개선 방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우리 인사관리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내기에는 쉽지는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외부 환경 측면에서 문제를 많이 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환경에 대한 것들을 뭐 배웠었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큰 프레임워크로 본다면 뭐 패스트 관점에서 이제 주제들을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 가능한 메인 주제.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이 뭐 경영학계에서 큰 틀에서 많이 다뤄지는 주제들이 이제 교과서마다 이제 패스트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이제 그러한 이제 개별적인 거 말고 이 환경과 HRM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외부 환경의 내용이 직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있고 직무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그렇죠? 사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있어요. 어쨌든 두 개가 둘 중에 뭐라 달라지면 같이 달라지는 거죠. 왜? 우리 HRM이라는 건 뭐예요? 직무와 사람 간의 적합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직무가 달라졌어. 어떤 외부 환경의 변화 때문에 물론 그게 내부 환경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직무라는 게 변화가 됐어. 예를 들어서 내용이 달라졌다던가 뭐 과거에는 사람이 다 손으로 하던 거를 뭐 기계나 자동화로 도입해서 사람이 하던 뭐 과업 중에서 그 A라는 직무가 한 뭐 15가지 과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10가지 과업이 이제 기계 자동화로 처리가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5가지 과업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직무의 내용도 달라질 뿐더러 어떤 기계나 자동화가 도입됐으면 직무에 필요로 하는 작용 요건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단순하게 이렇게 조립하는 직무 내용이고 거기에 필요해서 뭐 손기술이 좋은 사람, 무슨 자격증 있는 사람을 요구했는데 이제 자동화가 됐으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 그 기계를 잘 아는 사람, 뭐 기계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뽑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배치 전환해야 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고 교육해야 될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직무의 변화를 줌으로써 HR에 대한 것들이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사람들이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너무 늙었어. 고령화 사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저성장 시대 때 신입사원들 뭐 저출산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 조직에 어느 순간에 봤더니 사람들이 다 좀 장년층이 많아. 뭐 장년층 비율이 뭐 50%가 넘어가. 그러면 이제 기존에 젊던 쌩쌩한 사람들이 많을 때랑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달라지면 그런 차이를 반영해서 직무라도 뭐라도 내용이 바뀌던가 그 사람들 어때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HR이 가야겠죠. 그래서 확계평 보유방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달라지면 특히 뭐예요? 확계평 보유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무가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 필요한 사람이 달라지는 거고, 필요한 사람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른 확계평 보유방이 달라지는 거고, 이렇게 다 연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사관리는. 그러니까 다 밀접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별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왜? 직무와 사람 간의 적합성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게 인사관리의 가장 중요한 뭐 과제이자 그게 인사관리의 어떤 제일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틀에서 본다 그러면 직무가 달라지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도 달라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달라지면 거기에 필요한 학계평 보유방도 달라지는 거고 반대로 사람들이 달라지면 거기에 적합하게 하게 직무가 내용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학계평 보유방이 또 달라지는 거 이런 식으로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MZ세대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요소들 중에서 환경 변화 중에서 뭐 기술의 변화 4차 산업혁명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거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변화 다양성 측면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여성 인력이든 그 다음에 고령화들 그 다음에 MZ세대들 이런 것들 자 크게 보면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 얘가 사람에 영향을 미칠까요? 기술의 발전이 됐다고 사람이 뭐 기계화되는 건 아직 아니잖아요. 안드로이드가 나오거나 그렇죠? 주로 기술의 변화는 직무에 영향을 미쳐요. 주로 그러니까 직무의 내용을 변화시킨다는 거지.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발전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예 직무를 사라지게 만든다던가. 그렇죠? 그 기계가 아예 대체를 해버려서 기존에 있던 직무를 사라지게 만들었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필요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기술의 발전으로 직무 내용이 달라짐으로써 그 사람이 필요한 작용 요건이 달라진다던가 필요한 기준들이 달라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기 때문에 이런 기술의 변화는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사람에 필요한 사람도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따른 학계평 보유방들이 달라지는 거죠. 물론 이 기술의 변화를 학계평 구체적으로 그런 제도나 기법에서 활용해서 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뭐
뭐 우리가 EHRM이나 뭐 웹 기반 모집이나 뭐 BPR 이런 것들은 뭐 기술의 변화를 활용한 것들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따지고 이런 두 가지 요인 중에서 우리가 따져본다 그러면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노동시장의 변화는 뭐예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 구성들이 다양해진다던가 특정한 인력의 사람들이 많아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다던가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달라지니까 거기에 맞는 직무도 변화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에 필요한 학계평 보유방도 보다 효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맞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여러 번 풀어봤던 문제인데 이 부분이 출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도 이제 모든 교과서에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환경 변화로서. 그리고 뭐 지금은 조금 이제 덜하긴 하지만 뭐 이미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거스를 수 없는 거고 한때 뭐 4차 산업혁명 책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좀 이슈가 조금 지나면 내가 한 번씩 그때 출제되고 한창 이슈가 나올 때는 안 하다가 좀 지나면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주 52시간도 좀 지나서 나왔잖아. 그렇죠? 그 법 처음 나왔을 때 뭐 워낙 많이 하고 얘기 나왔는데 조금 지난 다음에 나왔죠. 52시간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굉장히 경영 쪽에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기술의 변화에 대한 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사관리에서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이거를 면접의 측면, AI 면접과 관련한 부분만 냈지만 그거는 아주 그 우리 학계평 보유반 인사관리 개별 기능 중에 하나에서 그걸 활용하는 거에 대한 걸 냈지만 전반적인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게 여러분이 봤을 때 요건 직무랑 특히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문제가 요거와 관련된 이제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즉 기술의 변화가 직무의 변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이거는 이제 한 번쯤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될 내용인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직무에 대한 것들이 변화된다 그러면 그걸 기업들이 예측하거나 뭔가 대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뭐 예측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주제일 수 있어서 이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 기술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이 직무 측면과 연결시켜서 낼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한다. 물론 이제 이걸 던져놓고 학계평 보유방 전반에 대해서 쓰라는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좀 작게 낸다 그러면 이제 직무와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직무 관리 뭐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나올 수가 있다. 얘야 뭐 무조건 이제 뭐 학계평 보유방 측면에서 나오는 거니까.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관리는 학계평 보유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우리가 뭐 이제 직무 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시작을 다시 하면 자, 직무의 변화, 그러니까 기술의 변화, 특히 이제 하이테크가 직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사실 뭐 여러분이 쓰기 나름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게 이제 좀 논리적으로 쓰면은 뭐 써도 상관없어요. 이걸 뭐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눠서 써도 되는 거고 왜냐하면 뭐 그거에 대한 건 별다른 별게 없고 근데 이제 문제는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죠. 단순히 직무에 미치는 영향 뭐 이게 아니라 직무 구조 및 작용 요건. 그렇죠? 우리가 직무에는 직무 내용과 구조 작용 요건이 있으니까 직무 내용 및 작용 요건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느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뭐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뭐 생각을 해서 논리적으로 구성해도 상관없지만 이제 우리가 그 가설이 있습니다. 가설 6가지가. 책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이테크가 직무 구조, 작용 요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6가지가 있어요. 상향 가설, 하향 가설, 양극화 가설, 뭐 근접 가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가설을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조금 손쉽게 간다 그러면 요 가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거고 이게 뭐 터무니없는 뭐 야매 그런 게 아니라 박혜 교수님 소개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이제 하이테크가 직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제시한 거고 사실 이 가설에 있는 내용 중에 결국 하나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요걸로 좀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답안에 보면은 이제 저는 요걸로 소개를 했어요. 다만 이제 6가지 중에서는 적어도 뭐 이제 어떤 가설이 내가 봤을 때는 좀 타당하다. 이제 요 정도의 좀 마무리는 필요하겠죠. 그냥 나열한 것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근거로 이 가설이 좀 더 뭐 변화 측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 하나 좀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라고 문제를 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직무 내용 및 작용 요건이 어떻게 변화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직무를 구성하는 게 결국 내용, 직무 내용.
자격 요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시 떠올려 보시면 직무 분석을 하면 우리가 자격 요건에 대한 것, 내용에 대한 것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건 직무 기술서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격 요건에 대한 것들은 명세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무 정보를 수집한다는 거는 결국 직무가 하는 내용이 뭐냐, 거기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 뭐냐에 대한 게 다란 말이에요. 이게 구성이에요. 이게 달라지면 다 바뀌는 거죠. 물론 내용이 변해서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갑자기 법에 바뀌어서 무슨 자격증을 요구하면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부분의 변화가 여기에 필요로 하는 사람, 적합한 사람들을 달라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를 예측한다라는 거는 그 직무의 내용과 자격 요건이 어떻게 변화될 거냐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이런 하이테크가 직무의 변화, 자격 요건이나 내용에 뭘 변화를 가져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예측에 대한 기법을 우리가 배웠던 걸 쭉 보면 두 가지의 이제 큰 카테고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분류 방식이 하나가 박경 교수님 스타일의 방식, 그 다음에 하나가 그냥 그 예측 기법의 그 특징에 따른 분류, 그렇죠? 정량, 정성,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박경 교수님 스타일의 분류가 조금 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때요? 박경 교수님은 아예 질적 인력 수요 예측, 그 다음에 양적 인력 수요 예측을 구분하시죠. 박경 교수님 얘기하는 질적과 양적은 무슨 의미예요? 이 질적은 직무의 내용에 대한 변화잖아요. 직무의 자격 요건에. 그걸 질적으로 표현하시잖아요. 양적인 건 종합원수. 왜냐하면 박경 교수님이 보는 시각 자체는 그건 거예요. 자, 직무가 변화하면 예를 들어서 뭐 기계가 도입이 됐어. 그러면 예전에 사람으로 따진다 그러면 A라는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명이 필요한데 직무 내용이 달라져서 뭐 기계가 도입되던가 이러면 달라져서 10명이 필요하던 게 이제 5명만 필요해. 그럼 어때? 우리가 필요한 사람 수도 달라지는 거고 그게 양적으로 달라지는 측면뿐만 아니라 직무가 달라져서 그 사람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 더 높아졌다던가 뭐 이러면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경 교수님은 직무에 대한 것도 예측이 결국은 인력수 예측으로 포함시켜서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적, 양적이나 의미를 쓰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질적은 직무. 그렇죠? 저기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얘는 얘에 대한 변화를 수요에 대한 뭐 그 변화를 예측하는 거고 밑에 양적은 단순한 요 숫자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분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건 뭐예요? 직무의 내용 및 자격 요건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인력 수요 예측인 거죠. 그렇죠? 이게 미래에 어떻게 변할 거냐. 그렇죠? 그러면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하는 사람의 질이나 양은 어떻게 달라질 거냐. 이걸 예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크게 박경 교수님 두 가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뭐예요? 자격 요건 분석법. 그 다음에 시나리오 기법. 그래서 이제 얘네 두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질적 인력수 예측, 즉 직무의 내용이나 자격 요건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하는 기법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수 예측 기법 중에서 직무라는 거에 변화, 자격 요건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는 기법이 얘네 두 개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이제 그 인력수 예측 기법을 배웠죠. 다 아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직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박경 교수님 스타일식의 이제 분석이라든가 내용이 물론 이제 뭐 정성적인 것들을 써서 뭐 이제 델파이 기법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뭐 그런 게 불가능한 건 아니죠. 전문가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전문가한테. 그렇죠? 뭐 그런 것도 가능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득력 있게 구성한다 그러면 그래도 기존에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들 끌어다가 쓰는 게 제일 좋죠. 안전하고 그렇죠. 뭐 그거 누가 토론하더라. 박경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좀 유용하다. 그래서 자격 요건 분석 기법은 보통은 이제 안정적인 환경, 그렇죠. 그다음에 단기적인 예측, 그렇죠. 시나리오 기법은 불안정한 환경, 장기적인 예측. 이렇게 대비되죠 또 이 속에.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 이거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이게 정량적이냐 정성적이냐 봤을 때 이거는 정성적인 기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어쨌든 뭐 이게 수리적인 방법이나 수식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예측하는 내용에 따른 분류로 본다 그러면 질적인 인력수 예측이다, 질적인,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언급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요 내용들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어떤 이제 의도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인력수 예측이라는 게 중요한 사항이지만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면 쉽게 내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면 너무나 다들 다 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력수 예측 기법 뭐 3가지 써라, 4가지 쓰라 그러면 지금 쓰라고 해도 다 쓰실걸요 아마? 그렇죠? 내용들은 이제 뭐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낸다 그러면 쉽게 내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갑자기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한 뭐 인력 예측. 그랬을 때 내가 분명히 인력수 예측을 외웠는데 고령 인력 활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갑자기 막히는 거지. 그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버리면. 이제 그건데 사실은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뭐 고령 인력이라서 별다른 게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좀 구체적인 그런 표현들을 써주는 게 좋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많은 인력수 예측 기법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쓰느냐, 어떤 걸 적합하느냐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직무 쪽은 이제 이런 좀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 1을 보면은 이제 좀 볼게요. 해설을 보면 서론에서 4차 산업혁명과 인사관리의 변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차세대 산업혁명이고 그 이제 하이테크의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또 기업에서는 요즘 큰 화두가 디지털 전환이에요.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디지털 전환이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된다. 이거 엄청 이제 뭐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사들을 찾아보셔도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한 이슈의 측면이죠. 많이들 떠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교수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교수님들이 직무 쪽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기술의 변화가 과연 직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직무가 사라지는 것도 있고, 기존의 직무들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직무가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이 되게 많아요. 직무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은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학계평 보유방을 전반적으로 물어보기보다는 직무 쪽과 연관시켜서 물어볼 확률이 많아요. 우리가 그 문제 출제 기출 문제를 보면 직무 쪽도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인 거고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이나 연결시킬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두시고 그러면 기술의 발전이 직무 구조 및 자격 요건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라는 부분이 결국은 뭐 다양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6가지 가설이 제시된 바 있다. 그렇죠. 이런 하이테크의 도입, 하이테크의 발전이 직무 구조 및 자격 요건에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6가지 가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설을 그냥 활용해서 우리가 그 영향에 대한 부분도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 가설이 있다. 이거는 결국은 더 높아진다는 거죠. 이 작업자들이 요구한 능력들이. 왜? 단순 반복적인 거는 기계가 다 하니까 사람은 이제 뭐예요? 그런 단순 반복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고도의 분석, 판단,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를 더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더 높아질 것이다. 하향 가설은 반대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이제 산업 현장에서 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손으로 하던 거를 이제 기계가 이제 다 처리를 해버리면 사람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러면 사람은 더 이제 낮은 이제 뭐 그런 부분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그렇게 많이 들어요. 이제 사람이 하던 거를 기계가 도입되잖아요. 기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기계가 큰 기계가 있고 돌아가면 그 기계가 고장 나면 뭐 그걸 수리하거나 그 안에 들어가서 수리하는 뭐 위험한 일 이런 것들 오히려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실제로 뭐 이제 스마트 공장이나 가면은 예전에 이제 아디다스에서도 그런 실험을 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공장 이런 것들 실험하다가 물론 실패는 하긴 했지만 요즘 뭐 무인 공장 택배에서도 이제 아마존 물류센터 가면 이제 사람 없이 막 로봇들이 다 배치하고 분류하는 걸로 변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사람이 할 일은 그런 큰 기계 뭐 이런 것 속에서 고장이 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위험하게 수리하거나 막 진짜 뭐 기계 청소하거나 그런 걸로 바뀔 수가 있다는 되게 비관적인 얘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작업자에게 어떤 오히려 야구되는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하향 가설이고 현상 유지 가설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근접 가설 이런 양극화 가설 이런 거는 약간 이제 상 관리직과 이제 어떤 뭐 하위직
그러니까는 상하의 관계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근접 가설은 뭐냐면 상위직과 하위직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게 관리직이라 그 밑에 실무자, 이게 이제 실무나 작업층들과의 봤을 때 이제 이제 근접된다는 거죠. 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단순 반복적인 일을 기계가 하니까 고도의 능력을 요구하고 그런 게 결국은 관리직에 대해 요구하는 걸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로의 간극이 더 붙는다는 거죠. 반면에 오히려 양극화될 거다. 그렇죠? 제조 라인에 투입되는 인력들의 자격 수준은 더 낮아질 거고 관리직 이런 자격 수준은 더 높아질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하향한 가설과 연관이 돼서 한다 그러면 오히려 제조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던 뭐 그런 일들은 자격 수준이 낮아지는 방면에 오히려 관리직에서는 자격 수준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관리직들이 원래 하던 게 의사결정, 분석, 판단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도 있었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인사 부서라 그러면 단순 반복적인 일도 하면서 인사 기획을 하고 뭐 실행을 하고 했는데 단순 반복적인 일을 이제 기계가 대체가 된다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오히려 이제 분석, 기획 이런 게 더 중요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더 높아진다는 가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양극화 가설, 혼합 가설은 뭐 다양하게 변화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6가지인데 그렇죠? 이 중에서 보면은 자동화 기술은 보통 기업에서 요 내용은 좀 체크해 두세요. 보통은 그래요. 자동화 기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업에서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업무를 제거하는 데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단순 반복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데 기계나 아니면은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보다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서 가설 중에 양극화 가설이 가장 현실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사무직에서 단순 반복적인 일에 기계를 도입하기도 하지만 제조라는 게 대부분 뭐예요? 단순 반복적인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기계로 대체가 대부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뭐 스마트 공장 이러듯이 로봇 활용하고 막 이런 것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진짜 양극화 가설처럼 이제 될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하나 이거 체크해 두시고 여러분이 요거는 그냥 하나 좀 가지고 계시면서 혹시 이제 뭐 어떤 기술의 변화와 직무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냥 생으로 생각하시기보다 아 과서를 좀 활용해서 써봐야겠다. 뭐 이러면 조금 더 여러분이 근거 있게 혹은 이런 내용들을 좀 차용한다 그러면 그렇죠? 여기에서 나온 논리들을 차용한다 그러면 조금 더 논리나 근거 있게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 교과서에 이게 이제 끄트머리에 이제 조그맣게 나오는 건데 괜찮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좀 체크해 두시고 그다음에 직무 자격 요건의 예측 기법. 그렇죠? 자격 요건의 예측 기법.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뭐 했어요? 문제에서 이제 질적 인력수 예측 기법이라고 또 물어봤죠. 자격 요건 변화를 예치는데 일부는 이제 그 박경윤 교수님 표현대로 질적 인력수 예측 기법에 대한 걸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바로 쓰기보다 아 인력수 예측 기법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는 써주는 게 좋다고 그랬죠. 예측 기법 쓰라고 해서 바로 뭐 시나리오 기법, 뭐 자격 요건 분석 기법 혹은 뭐 다른 기법을 쓰기보다 예측 기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때요? 내가 논리를 뭘로 끌고 가야 돼? 문제에서 물어본 것도 직무에 대한 자격 요건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위한 인력수 예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력수 예측에 대한 걸 굳이 뭐 양적이 있고 뭐 그러니까 정량적인 게 있고 정성적인 거 이런 건 의미가 없고 그렇죠? 내용상 직무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뭘로 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박경 교수님의 분류대로 이 인력수의 예측에는 미래 T1 시점에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의 양가지를 예측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렇죠? 뭐 이게 뭐 일반적인 정의니까 여기서 이제 질적 인력수의 예측은 미래 T1 측정 시점에 종업원에 요구되는 직무 수행 자격 요건을 예측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래에 직무가 이렇게 변할 거니까 자격 요건은 야, 이 부분이 추가될 거고 이 부분이 조금 더 상향될 거고 하향될 거고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바로 질적 인력수 예측이라는 거죠. 반면에 양적 인력수 예측은 특정 미래 시점에 필요한 해당 기업의 종업원 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렇죠? 몇 명이 필요해? 그렇죠? 그런 것들. 자, 그래서 보면은 기업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미래 T1 시점의 직무 자격 요건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직무 자격 요건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도 포함이 되겠죠. 내용이 달라지면 자격 요건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자격 요건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질적 인력수 예측 기법으로 활용해야 된다. 자, 이러한 이제 앞에 딱 뭔가 던져주는 내용이 있어야지 그 뒤에 이제 자연스럽게 질적 인력수 예측 기법에 대한 서술이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냥 아무 이런 방법 없이 그냥 시나리오 기법 이렇게 쓰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 책 읽는 사람이 그 답안을 보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이제 다 알겠지? 그리고 막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던지면 그게 뭐 내용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읽는 그 자체에서 뭔가 논리성이나 이런 거를 얻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좀 친절하게 쓰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적인력수 예측 기법을 활용해야 된다 해서 지적인력수 예측 기법에는 시나리오 기법과 작용요건 분석 기법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시나리오 기법은 거시적인 분석, 장기적인 예측,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불안정한 환경에서 쓰이는 거죠. 즉, 전문가 집단의 브레인스토밍 및 예측 프로젝트 조직에 의해서 미래에 발생할 경영 환경의 변화, 해당 기업에 나타날 미래의 기회와 위협에 대한 분석, 그렇죠? 개별 직무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는 활동으로서 안정적이고 불안정한 환경에서 예측하는 데 용이한 방법이고, 예측 방법은 이제 거기에 무슨 좀 추가된 건데 뭐 너무 디테일하게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예측 방법을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굵은 볼드 처리된 정도만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쓸 일은 없는데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더 추가하는 차원에서 좀 내용을 더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따와서 여러분이 보는 책에다가 가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작용요건 분석 기법은 이제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한 거고, 미시적 단기적인 예측에 이제 적합한 단기적 예측을 위한 그런 기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들. 그러니까 작용요건 분석 기법은 간단해요. 그냥 직무 전문가들이 모여서 직무 기술서 명세서 우리 펼쳐놓고, 이 직무는 미래에 이렇게 변할 거니까 작용요건이 이렇게 달라질 거야. 뭐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방법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정성적인 방법이긴 한데, 뭘 예측하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작용요건 분석 기법은 이제 질적인 인력수 예측 기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직무 전문가들이 모여서 미래 특정 시점에 필요한 직무의 수행 역량 뭐 이런 것들 KS에 기반해서 요구되는 작용요건들을 예측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측 방법도 이제 한번 쭉 내용을 보시고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협치형 직무 관리라는 거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직무 관리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략. 그러니까 뭐 직무 관리의 어떤 개별적인 뭐 설계 뭐 이런 측면을 떠나서 전반적인 직무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빠르고 이용된다면 기업에서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측면에서 좀 보면 좋은 거고,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6가지 가설 중에서 기업들이 주로 이러한 기술을 어떤 데 활용한다 그랬죠? 반복적이고, 그렇죠? 그런 업무에 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도입을 한다 그랬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뭔가 있어 보이게 표현한다 그러면 이런 협치형 직무 관리 전략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이제 경희대 박우선 교수님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셨어요. 직무 쪽 이런 거 이제 많이 하시는 거죠. 박우선 교수님 같은 경우 이제 임금 쪽에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긴 한데, 직무 쪽에 얘기를 하신 게, 우리가 직무의 내용을 보면 과업을 보면은 과업이라는 것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정형적인 일이 있고요. 정형적인 업무, 그렇죠? 그 다음에 비정형적인 업무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것도 또 정형적인 업무가 있고 또 이제 비정형적인 업무들이 섞여 있어. 이 정형 비정형은 뭐냐면, 정형적인 거는 알 그대로 단순 반복적인 일이에요. 매뉴얼처럼 단순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비정형은 뭐냐면 판단, 분석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어떤 사고가 들어가는 업무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보면은 직무 분석을 여러분 스스로 회사 다니고 계시다면 해보면은 내가 하는 일 중에 이렇게 단순 반복적으로 뭐 애니얼하게 먼슬리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반면에 그걸 가지고 분석하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직무들이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제 협치형이라는 거는 결국 이렇게 이런 정형적인 일들, 기업에서 단순 반복적인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필요는 하지만 시간과 막상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걸 뺏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형적인 거를 이제 누가 한다는 거예요? 로봇이나 이제 뭐 AI가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이제 이런 비정형적인 업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직무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변호사든 뭐 전문 자격사에서도 이런 AI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AI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서면 같은 경우는 이제 AI가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테스트하고 실제로 변협이었나 어디서 그 대회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서면을 AI야 사람이 쓰는 걸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진짜 간단한 서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점점 발전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업무 중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건을 한다. 그러면 단순 반복적인 건 뭐예요? 단순 반복적인 건 서면 쓰는 것 중에서 이제 판례 찾고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관련된 내용 판례 검색해서 그 판례 다 봐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고난한 일인데 요즘은 이제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AI가 판례를 대신 찾아주는 거야. 키워드 따다 입력하면 관련된 판례 쫙 정리해주고 판례 다 찾아주는 거지. 그럼 여러분은 그게 찾아준 거 보고 이거 이렇게 따와서 서면 이제 이거는 왜 서면은 뭐예요? 생각하고 사고 구성해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예전에 이 직무 A라는 직무라고 한다 그러면 이 A라는 직무를 과거에 누가 했어요? 사람만이 했잖아 혼자서. 근데 이제는 이러한 직무들이 어떻게 돼? 로봇이랑 AI랑 사람이 같이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둘이 같이 하니까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이제 협치형으로 직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직무 중에 이런 정형적인 과업들, 이제 이런 부분들, 시간을 많이 잡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이 보다 고도의 업무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직무 설계든 직무 관리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더 그렇다. 라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또 이제 하나의 아이디에이션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래 이제 이런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의 직무 관리는 뭐 협치형 직무 관리가 필요하다. 결론에서 그냥 이런 내용들 좀 하나 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 먼 미래 가면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AI가 하는 시대가 오겠죠. 이제 이런 시대가 지금 계속 그렇게 발전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비정형적인 것도.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됐군요. 좀 쉬었다가 나머지 이제 2문 풀어보고 이제 뭐 앞에 정리 좀 할게요. 내용.